네, 안녕하세요. 슬램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스터디 세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비주얼 오도메트리 그리고 추측 항법과 휠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김선호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을 위한 로컬라이제이션 파트에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랑 추측 항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될 김선호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개념을 전 동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SVO라고 해서 모노큘러 방식의 비주얼 오도메트리 알고리즘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꼽힌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 다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오도메트리 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이제 함께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해당 영상에서, 잠시만요. 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 초록색 점들이 다 이제 영상 특징점인데요. 이제 이런 영상의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동 경로라든가 회전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휠 인코더를 장착한 휠 오도메트리 방법 같은 경우에 지형이 되게 이제 울퉁불퉁한 경우 같은 데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수행했을 때 그런 이제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이제 그런 진동 문제라든가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점을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휠 인코더를 사용한 대신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카메라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위치나 회전 정도를 이제 추정해주는 방법이 이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제 영상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영상 시퀀스들을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웃한 프레임들끼리의 매칭, 그리고 이제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모션 추정,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각각의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부터 진행했었던 이제 슬램KR에서 그 슬램KR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영상들이 이제 아래 링크에 달아드렸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드렸고, 이쪽에서는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 각각의 과정이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이제 특징점 추출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의 특징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영상 처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상 전체를 그 연산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작은 해상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량이 좀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HD급 화질 이상으로 그 영상이 커진다고 하면 이제 영상의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상 픽셀 전체를 계산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영상 프레임에서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영상 처리를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특징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물체의 크기, 위치, 카메라의 시점, 조명 등이 이게 변해도 영상이 이제 이게 독점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이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키포인트, 그리고 그 주변 픽셀과 연관된 정보를 설명하는 벡터가 될 수 있는 그 디스크립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키포인트라는 걸 이제 검출할 때는 해리스 코너 방법이나 토마시가 이제 제안한 방법 같은 경우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코너 디텍터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코너라는 것은 영상이 이제 영상의 색상이라든가 하는 색상 등의 변화가 단순히 이제 좌우측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하 좌우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도 이제 모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영상에서 이제 코너로 이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제 플랫한 부분이 있는데, 이 플랫한 부분은 영상에서 이제 좀 도드라지게 변화하는 부분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 부분은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는 좀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상하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는 별도의 변화가 이 네모가 이동했을 때는 별도의 변화가 있지는 그러니까 상하 방향으로 변화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방향으로 이제 그 분홍색 네모가 이동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변화가 확실히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통 저희가 코너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리스 코너나 이제 토마스 씨가 제안한 방법들을 통해서 키포인트를 추출하게 되면은 이 추출된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이제 디스크립터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립터까지 이제 함께 추출하는 방법에는 Shift, Sort, 그리고 ORB, 아카제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영상 특징점의 주변 픽셀들에 대한 방향성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가지고 그런 이제 방향성들, 색상 변화 방향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벡터화해서 별도로 저장하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디스크립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점 추출 방법을 통해서 키포인트나 디스크립터를 이제 추출하게 되면은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웃한 두 프레임들 간의 매칭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영상과 영상, 2차원의 영상과 영상, 혹은 이제 뭐 2차원 영상과 3차원 맵 간의 이제 디스크립터들을 올바르게 매칭시키는 과정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징점 매칭 혹은 커레스폰던스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올바르게 매칭시킨다라는 것은 디스크립터 간의 이제 유사도, 각 특징점에 있는 디스크립터 간의 유사도를 판별해서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제 브루트 포스 매처 방법이나 슬랩 매처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제 그 특징점 매칭을 한 결과인데요. 이게 올바르게 펴져 있는 이제 책 이미지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책이 살짝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 두 영상 간에서 특징점 유사한 이제 디스크립터를 갖고 있는 특징점끼리 이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기술적으로 뭐 시프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특징 기술자를 구하느냐, 그리고 그런 좀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슬랭KR 온라인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그 유튜브 링크 여기 제가 아래에다 첨부해 두었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재민 님이나 이종훈 님이라고 이제 그 두 분께서 슬램KR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모션 에스티메이션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2D to 2D 매칭 방법인데, 이 2D to 2D를 통해서 이제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이 먼저 특징점을 매칭하고 이 매칭된 특징점 매칭 결과를 기반으로 에센셜 매트릭스를 복원하고 에센셜 매트릭스를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하면서 그 자세를 추정한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가 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서로 다른 두 장면의 이제 매칭 쌍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매칭 쌍들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다루게 되는 그 지오메트리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A라는 프레임과 B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 A, B 프레임 간의 이제 매칭 쌍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둘 간의 이제 기하학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그 지오메트리가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매트릭스란 것은 두 영상의 이제 매칭점들이 이 아래와 같은 식의 이렇게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이제 관계가 정의되는데요. 이 P랑 P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P가 이제 A 프레임에서 나온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은 P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B 프레임에서 나오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서로 서로 매칭이 되는 두 포인트 P와 P 프라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적용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매트릭스를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 에센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이동이나 회전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형태의 3x3 행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아가가지고 펀더멘탈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에센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까지 함께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펀더멘탈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다시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파라미터가 이제 포함된 두 영상 간의 실제 기하학적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 이 F가 바로 이제 펀더멘탈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K가 이 K 같은 경우가 이제 A 프레임을 찍은 카메라에서의 그 내부 그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그리고 이 K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B 시점 이제 B 프레임을 찍은 카메라에 대한 그 내부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를 이제 복원하고 분해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영상 간의 이 매칭점, 두 P와 P 프라임을 통해서 이제 원래 3D 공간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기반으로 이 3차원 공간의 이 라지 P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3D to 2D 매칭 방법이 있는데요. 이 3D to 2D 매칭 방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3D와 2D 간의 이제 대응 관계를 기반으로 카메라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는 이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폼, 그리고 P3P, 그리고 이피션트 PMP 방법과 등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 방법도 이 3D 2D 매칭 방법 중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번들 어저스먼트의 이제 본래 목적은 전체 카메라 포즈랑 그리고 이제 3차원 포인트들 구해진 3차원 포인트들 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이 바로 이 번들 어저스먼트에 해당됩니다. 왼쪽 아래의 사진들처럼 이제 여러 프레임 이제 특징이 추출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여러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 여러 프레임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런 주황색 점들, 이 점들이 이제 3차원 포인트들인데 이 점들이 올바른 위치에 찍혀 있으면 좋겠지만 오류를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점들에 대한 이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번들 어저스트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들 어저스트먼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최소 자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카메라 자세랑 그 3차원 공간 지점의 위치를 최적화 변수로 간주를 한 다음에 이 비선형 최소 자승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주로 카메라 이제 그 포즈 추정했을 때 발생하는 리프로젝션 에러, 그러니까 Z형 오차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Z형 오차라는 그 내용은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P1과 P2가 있을 때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될 그 특징점 정보하고 좀 이제 어긋나는 형태로 찍히는 그런 이제 어긋난 형태로 투영되는 그런 문제를 보통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들을 최소화할 때 이 모션 에스티메이션 방법 중에서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통해서 이런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D to 3D 매칭 방법이 있는데요. 이 3D to 3D 매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제가 라이다 쪽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RGBD 기반의 뭐 오도메트리나 슬램을 수행할 때 이 기법을 주로 이제 최적화할 때 오차를 줄여나갈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3차원 정군 혹은 이제 모델이 일단 사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정보와 두 이제 RGBD 영상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 에러를 점층적으로 이제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 토끼 영상을 보시다시피 빨간색 토끼 정군과 이제 파란색 토끼 정군이 점점 매칭이 되어가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는 오차 같은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이제 실제 그 모델하고 일치할 수 있게끔 에러를 최소화해주는 방법이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양한 영상이 들어오는 양한 영상을 기반으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양한 영상이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로 이제 카메라 움직임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 과정은 코너 특징을 먼저 감지를 하고 그리고 프레임 간의 특징을 매칭, 인라이어를 검출하고 모션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그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이제 양한 영상들 간의 상대적인 포즈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첨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2008년 논문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한 영상을 사용해가지고 카메라의 모션을 이제 특징점 기반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지도와 같이 카메라의 이제 움직임을 추정하면서 전체적인 궤적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동영상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이 2008년에 소개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사전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가 먼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인풋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전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이제 디스패리티 맵을 계산 그리고 특징 검출이랑 매칭을 수행하고 이 검출하고 매칭된 특징점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 점들과 디스패리티 맵을 이제 기반으로 이 특징점의 이제 3차원 포지션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3차원 포지션이 계산이 되면은 이 포지션을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획득이 되면 인라이어를 검출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테레오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카메라의 렌즈나 센서의 위치 등에 대한 왜곡을 보정해야 되는 언디스토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렉티피케이션 과정이 있는데 이 렉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에 달리는 양한 영상이 X축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XY축 모든 방향으로 2차원 방향으로 이제 오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정해줘가지고 우리가 디스패리티 맵을 구할 때 에피폴라 라인이 이제 한쪽이 수평이 되면은 우리는 한 축에 대해서만 디스패리티 맵을 계산할 때 이제 그 특징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렉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렉티파이된 좌우 영상들을 기반으로 변이 맵, 디스패리티 맵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이제 렉티피케이션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나와 있는데 노란 선들을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수평 형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수평 형태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이 노란색 십자가 그리고 빨간색 점 그러니까 양쪽 그 시야에 대한 그 특징점들의 이제 거리 차이가 이제 수평으로만 한쪽 축으로만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단한 카메라를 이용한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과 다르게 그냥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 이제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책에서 소개되었는데, 피처 기반의 방법, 그리고 외관 기반의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처 기반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등장하는 이제 두드러진 특징점을 기반으로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외관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영상의 전체나 혹은 일부 영역에서의 픽셀 인텐시티를 계산해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논문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예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방위 카메라를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논문에 소개된 장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프리딕션 단계랑 메저먼트 단계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이제 가설을 두지도 않고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간단하게 초기화, 그리고 트래킹, 모션 추정, 스트럭처 컴퓨테이션 과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책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설명드리면은, 실험 결과가 10프레임 퍼 세컨드의 속도로 2.5km를 주행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2% 미만으로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슈도 코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이제 3D 포인트 결과물과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들을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초기화 과정에서는 키프레임이 이제 찾아질 때까지 계속 트래킹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키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 내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특징점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전 프레임과 현 프레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전 키프레임과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 프레임을 비교했을 때 특징점이 이제 중복되는 특징점의 개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값 이하로 떨어졌다 했을 때는 좀 이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비교가 될 만한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런 프레임을 이제 키프레임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렐러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이제 란삭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트라이앵귤레이션, 랜드마크에 대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이제 초기화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메인 루프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슈도코드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 프레임과 이제 특징점 매칭을 수행,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 이 특징점 매칭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아웃라이어들, 그러니까 이상치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아웃라이어 제거 과정을 이제 란삭을 통해서 수행하면서 이제 매칭 결과를 이제 정제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과정에서 란삭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인 포즈를 추정하면서 이제 인라이어를 찾아가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는데요. 배드 트랙 결과를 이제 여기서 설명 나와 있듯이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구했던 이제 상대적인 추정 결과랑 이제 제거된 이제 배드 트래킹 결과들을 기반으로 카메라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과정에서 계산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스트럭처 컴퓨테이션 과정만이 남아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랜드마크들에 대해서 이제 n개의 시점에 대한 이제 n개의 시점에 대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트라이앵귤레이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제 Z형 오차가 또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Z형 오차가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리젝트 시키고, 이렇게 이제 Z형 오차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랜드마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음 랜드마크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랜드마크랑 그 이전 랜드마크
기반으로 찍힌 이제 3D 포인트 간의 이제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이 각도가 이제 최소로 잡아놓은 인계치보다 크게 되면은 앞서 구했던 3D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삼은 이 3D 포인트 리스트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다시 이제 스트럭처 컴퓨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이제 메인 루프가 돌아가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방법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수행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25프레임 퍼 세컨드, 30프레임 퍼 세컨드 그 정도 속도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 만약에 카메라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션 블러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징점을 뽑기 어려운 환경에 영상이 촬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영상 특징점을 트래킹 하는데 트래킹 로스트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성 센서가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이라고 불리는 이 IMU 센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인데요. 이 IMU 센서 같은 경우에는 좀 드리프트 문제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주기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길게는 100Hz부터 해가지고 진짜 짧은 경우에는 이제 1kHz까지 그 관성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받는 영상의 업데이트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보다 견고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주얼 이너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추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치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 센서로 인한 오차와 영상 센서로 인한 Z형 오차를 모두 최소화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프로파게이션과 옵티미제이션이 지금 이 배치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방법의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는 관성 측정치로 이제 자동차의 자세를 전파해가지고 이에 대한 불확실한 추정치를 미리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해진 불확실한 그 추정치를 가지고 3D to 2D 매칭을 통해서 이미 그 랜드마크는 이제 3D 위치가 잘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알려져 있는 랜드마크 3D 위치를 기반으로 3D to 2D 매칭을 해서 앞서 구했던 불확실한 추정치와 랜드마크 간의 연관성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D to 2D 매칭을 통해 가지고 핵심 그 랜드마크하고는 또 별개, 랜드마크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진짜로 이제 핵심적인 연관성을 이제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3D 랜드마크에 대한 새로운 위치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초기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트라이앵귤레이션 수행할 때는 현재 프레임과 이제 이전 프레임 간의 이제 둘 간의 정보를 기반으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프로파게이션을 마치게 되면 이제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는 매칭된 특징점에 비해서 이제 새로 검출된 특징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프레임을 선정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된 키프레임들을 기반으로 Z형 오차와 관성 센서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오차들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이 지금 이 2013년에 나온 논문, 그러니까 이 배치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기반으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 빨간 점선이 단순히 비전 기반의 오도메트리를 수행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파란 실선이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사용했을 때 나온 결과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선들에도 나와 있듯이 좀 이 빨간 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난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과 방 사이의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궤적이 그려져야 되는데 비전 온리 기반으로 이제 했을 때는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도 높은 형태로 궤적을 그려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리컬시브 필터링 방법인데요. 이 리컬시브 필터링을 사용했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관성 센서 이제 측정치를 상태 전파에 사용을 하고 영상의 관측치를 상태 업데이트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칼만 필터라고 하는 그 필터들을 주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리커시브 필터링 기반으로 비주얼 이너셜 오토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 이야기 이제 확률을 공부했을 때 나오는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필터, 이 베이지안 필터를 기반으로 상태를 추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필터를 기반으로 근데 이 베이지안 필터도 결국에는 확률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비선형 모델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서 이에 대해서 베이지안 확률 기반으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랑 그리고 공분상 값에 대해서 프리딕션 예측하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 올바른 값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제 반복을 이제 반복하면서 그 상태에 대한 추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기반으로 비주얼 이너셜 추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리커시브 필터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이제 과정은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이제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관성 측정치마다 필터의 상태와 이제 공분선을 먼저 전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상 등록 과정에서 이제 영상이 기록될 때마다 현재 카메라 위치의 추정치를 통해서 상태랑 공분산을 앞서 구했던 값들에 대해서 상태 값과 공분산 값을 이제 보정하는 식으로 그 과정이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업데이트 단계인데 이제 업데이트 단계에서 이제 영상 특징이 추출됐을 때 아래에 적혀 있는 이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의 이제 그 업데이트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된 값과 그리고 뭐 프리딕스 예측 과정에서 나왔던 상태 값과 공분산 값들 간에 어느 정도 이 값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쪽에 좀 더 가중치를 줘가지고 만약에 좀 측정치 값이 좀 더 정확하다 하면 측정치 값 쪽에 좀 가중치를 둬서 값을 업데이트하고 아니면은 예측한 값이 좀 더 그 원래 값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추정치 쪽에 그 예측한 추정치 쪽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로비오라고 해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알고리즘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통해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느린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강인하게 카메라 위치를 추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을 빠르게 한 데이터셋에서도 정확도 높게 그 카메라 위치 자세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빠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어긋나게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정확도 높게 그러니까 트래킹 로스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오도메트리를 수행했다고 이 논문엔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추측항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추측항법에 대한 내용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처음 접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좀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더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측항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먼저 알고 있는 경로를 일정 시간 동안 주행하면서 이 주행하면서 나온 속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이제 구하는 수학적 기법이라고 이제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추측항법을 위해서는 휠 인코더를 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 기반의 오도메트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장치로 이게 보통 이제 바퀴에 달려 있는 형태라 가지고 이 인코더를 통해서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라던가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이 휠 인코더를 사용해서 휠 오도메트리를 계산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휠 인코더의 종류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는 광학 인코더, 도플러 인코더, 차동 드라이브, 3륜 드라이브, 에커만 스티어링, 싱크로 드라이브, 전방위 드라이브, 렉 장착 방식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재에서는 에커만 스티어링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에커만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이제 더 날카롭게 꺾어지도록 설계된 형태를 이제 에커만 스티어링에서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서 타이어에 좀 이제 미끄러지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이 설계를 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커만 스티어링에서는 이제 아래에 여기 PPT에 기재되어 있는 두 가지 조향 기하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각 타이어의 중심으로부터 지면에 따라서 그 운동한 궤적이 회전 중심점에 대한 원호의 집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 내용은 모든 순간 속도 벡터는 이제 원호에 수직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가설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와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파이 i는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바퀴가 회전하는 정도의 그 각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파이 o는 바깥쪽 바퀴, 그리고 W는 이 축에 대한 이제 가로폭에 대한 길이,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랑 이제 뒷바퀴 간의 이제 요 세로 거리, 요 길이를 L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식을 이제 그 조향 기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 에커만 스티어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바퀴의 동력을 이렇게 전달하는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뭐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런셜 기어, 그리고 유니버셜 조인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 회전과 이동 방향을 앞서 말씀드렸던 휠 인코더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 휠 인코더에서도 이제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오차를 시스템 오차랑 비시스템 오차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시스템 오차는 이제 뭐 바퀴 지름의 편차부터 해서 명목상 수치와 다른 휠 베이스, 그리고 인코더 해상도의 한계 등등이 있고, 비시스템 오차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지 않은 지면에서 이제 주행 같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급격한 가속이나 회전으로 인한 바퀴의 미끄러짐, 혹은 바퀴의 접촉면이 이제 넓은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오차를 비시스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어떻게 줄여나가냐 했을 때 책에서 소개된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보조바퀴와 베이직 인코더 트레일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칼날처럼 이제 얇고 하중을 받지 않는 그 인코더 휠을 추가로 이제 장착하는 게 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이제 베이직 인코더 트레일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 2개의 인코더 휠이 달린 트레일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의 울퉁불퉁함이 있는 그 특수한 지형에서 대해서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보조적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도 이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스템 오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의 특성을 주로 시스템 오차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수 있는 오차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값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에러를 줄여 나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자동차 고유의 특성이 계속
고정적인 게 아니라 뭐 자동차의 마모나 하중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그 값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상호 참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상호 참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제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두 개의 로봇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 방법에서는 한 로봇은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관측만 하고, 나머지 한 로봇이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형태로 그 에러를 줄여 나갈 때 이제 관측하면서 이제 에러를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인터널 포지션 에러 커렉션이라고 이제 IPC 방법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상호 참조 방법과 다르게 두 개의 모바일 로봇이 이제 그러니까 두 로봇 모두 이제 빠르고 이제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도 이 방법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개의 로봇이 상대방의 이제 오도메트리 오차를 이제 서로 보정해주는 방법이 이 IPC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의 위치 측정치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빠르게 커지는 오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측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두 로봇의 측방향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서 이 에러를 보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10페이지에 그 네. 오차를 2%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오차의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지금 10프레임 퍼 세크에 2.5km를 주행을 했을 때 네.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2%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 이 오차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 부분은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냥 간략한 부분을 좀 이제 옮겨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냥 단순히 앞서 여기 적혀 있는 이제 10프레임 퍼 세컨드와 그리고 2.5km 주행했을 때 그냥 요 조건을 기준으로 자기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에러를 추정했을 때 이런 오차가 발생했다고만 적혀 있었고, 사실 저도 그 문장만 좀 그대로 적어가지고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오차가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은 제가 못해봤어요. 제가 네, 생각했을 알겠습니다. 때는 2.5km에 2% 같은데요? 2.5, 그 전체 주행 거리에서 2.5km에 2%면 네. 근데 너무 커지나? 2.5 곱하기 0.02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발표 이후에 좀 논문을 보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여기 그림 자체에서 파란색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 그다음에 실제로 오도메트리를 통해서 추정한 거리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추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거리 오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2% 수치가 의미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용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트라젝토리가 있고 그 표주별로 이렇게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서 그 차이를 쭉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absolute trajectory error라고 하는데, 그 사이 에러를 쭉 누적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퍼센티지가 되느냐를 말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동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 정확히 잘 못해서 앱솔루트 네, 코레스펀딩 에러라고 하셨는데, absolute trajectory error
에러라고. 네, 앱솔루트 트라젝토리 에러를 하면 그 기본 그 GT가 되는 트라젝토리는 GPS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네. 방법을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GPS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일단 야외에서는 그 GPS 통한 방법이 일단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내에서 할 때는 이게 GPS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실내 천장에 그런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또 카메라 자체에 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마커 같은 형태의 그 디바이스를 장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익스터널한 장치로부터의 이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TUM 데이터셋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이고 야외에서는 그렇게 GPS 또는 GPS RTK를 활용해서 어, 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카메라로만 가지고는 그 GPS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초기 위치만 GPS로 잡아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죠. 종료할 때까지는 오로지 어, 카메라로 네, 추정을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일단은 초기 위치는 카메라로는 모르니까 일단 그냥 카메라의 첫 프레임이 그냥 이니셜 포인트라고 치면은 또 GPS 초기 위치로부터 그 이후는 또 차이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또 뭐 리파인먼트를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 장치를 아까 마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어디서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 마커를 사용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비콘 같은 장치를 이제 그 인도어 내에 이제 여러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얼핏 본 기억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2페이지 정도에 그 SVO라고 이렇게 예제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 이거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이랑 뒤에 나오는 이제 3페이지에서 나오는 그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조금 초기에 비주얼 오도메트리 정의되었을 땐 좀 이런 제너럴한 프로세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 플로우를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네. SVO는 좀 이거 완전히 그냥 요 그림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펀더멘탈 매트릭스가 이센셜 매트릭스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펀더멘탈 매트릭스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건데 이것도 맞는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부 파라미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생각하면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네, 펀더멘탈이랑 에센셜이랑 그렇게 생각하면 노멀라이즈드 케이스의 에센셜 매트릭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포컬 랭스가 1인 그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궁금한 그러면 포컬 랭스를 1이라고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네네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되죠. 네, 원래 이제 K라는 인트린직 그 매트릭스가 포컬 랭스랑 주점 좌표로 이루어지는데 포컬 랭스가 대각 네, 위치에 그렇게 배열돼 있고 그러면 1을 넣으면은 그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아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노멀라이즈드 된 평면에서의 그 두 포인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에센셜 매트릭스고
노멀라이즈 된 평면 말고 그냥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이제 펀더멘탈 매트릭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있는데 일단 7페이지에서 ICP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저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포인트 투 포인트나 포인트 투 플레인 ICP 같은 것도 좀 밑에 링크에 해주신 거기서 설명해 주시고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좀 또 나온 게 NDT 매칭이라고 Normal Distribution Transform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또 정확하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라이다에서 자율주행 목적으로 맵 생성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쪽에서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사실 좀 RGB나 RGBD 쪽 위주로만 오도메트리 쪽을 제가 공부를 했어서 네. 사실 제가 라이다 쪽은 잘 모르는데 네, 이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방법이라는 게 네. 혹시 뭐 라이다 포인트 정보들에 대해서 좀 최적화 수행할 때도 이 네.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사용 많이 되고 있죠. 뭐 라이다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뎁스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이제 3차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정합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ICP인 거고 지금도 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는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스테레오 비주얼 오토매티브 프로세스가 밑에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그 삼각화를 통해서 그 특징점의 3D 포인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디스트리티 맵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혹시 아시는 게 있을런지.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음, 리티를 이렇게 뭔가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논문에 언급되어 있어서 적긴 했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약간 네. 와닿지는 네, 못했거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네,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시군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이게 사실은 지금 뒤에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부분을 말씀해 주셨나요? 트라이앵귤레이션 앞에 그러니까 있었나? 지금 이 스테레오 비주얼 오토메트리에서요? 아니요, 그냥 전체에서. 간략하게만 그쵸. 말씀드렸고 이것도 사실 제가 그 이전 PPT 그러니까 이전 온라인 스터디에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음,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있던 게 appearance based라는 게 그 다이렉트 메소드를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이해하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 간의 인텐시티 차이를 그냥 비교해서 그걸 최소화하는 트랜스폼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 네. 같고, 그리고 16페이지에 이게 말하는 게 파이 O랑 파이 L이랑 각도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위에 있는 게 회전축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더 날카롭게 꺾어지도록 설계됨이라는 것은 각도가 안쪽에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는 회전축 안쪽이 가까운 것이 파이 L처럼 보이는데 두 개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도
그 글로만 보면 조금 그게 글로만 나와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네. 지금 아래 제가 적어드렸던 공식 이 식을 뭐 만족해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코탄젠트 파이 인풋이랑 코탄젠트 파이 아웃풋이 뭐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 식대로면은 바깥쪽 바퀴랑 안쪽 바퀴가 이제 꺾였을 때 각도가 결국에는 그 바퀴 처음에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꺾인 정도는 결국엔 같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두 각도가 같다라는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아웃사이드랑 인사이드 쪽의 그 각도는 같아야 되지 않을까로 전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은 어떤 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좀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라서 약간 좀 이해가 떨어지는 좀 죄송합니다. 예. 그 식을 보더라도 두 각도가 같아야 이 식이 성립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글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이 도양기하 관계를 네. 만족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식은 책에 있었던 건가요? 네, 책에 있던 내용인데 약간 좀 비호가 제가 좀 그림에 맞게끔 좀 바꿔가지고 다른 네, 결국엔 같은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페이지에서 배치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있고 뒤에는 그 리커시브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배치 방법은 포즈그래프 형태로 최적화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혹시 네, 저도 논문을 얼핏 봤을 때는 약간 그 포즈그래프 네. 형태로 나아가면서 네. 그 IMU 메저먼트 값과 키포인트를 통해서 그 메저먼트된 값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그 Z형 오차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회색 동그라미가 포즈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네네. 이제 빨간색 네모가 IMU 메저먼트들이 말하자면은 팩터 또는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호님이 그 증강현실 그 카메라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실제로 그런 해봤을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경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사실 제가 배치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방법은 조금 그 경험이 적고요. 네. 주로 이제 리커시브 방법, 그러니까 필터 기반의 방법을 네네. 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필터 기반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빈스모노라고 하는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토매트리 방법도 하나 있는데 이 방법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리컬시브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배치 논리니어에 들어가는지 좀 약간 조금 혼동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 그 빈스모노라고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옵티컬 플로우 그걸 기반으로 이제 트래킹을 해가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방법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필터링 기반의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공통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IMU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드리프트 오차 이거를 잘 잡아내야지 그러니까 요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그 비주얼 정보랑 이너셜 정보를 이제 함께 혼합했을 때 좀 더 정확도 높은 그런 오도메트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캘리브레이션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IMU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완전히 정확하다,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에 얘 자체도 노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정보라든가 바이어스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이 돼야지 좀 더 정확도 높은 이제 그 오도메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옵티컬 플로우 빈스모는 옵티컬 플로우 방법으로 예측하고 또 IMU를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3D 포인트는 안 계산하네요. 그럼 거기서는 옵티컬 플로우로 를 계산하고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랑 트라이앵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트리에다가 관성 센서가 이제 함께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관성 센서를 통해서 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비주얼 정보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그런 이동 궤적 정보 같은 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에커만 모델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아까 안쪽 바퀴, 그러니까 내륜과 외륜의 각이 같다고 지금 탄젠트 i와 탄젠트 o, 파이 i와 파이 o의 각이 같다고 아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었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식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이렇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 내륜과 외륜의 각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에커만 스티어링 모델도 내륜과 외륜은 좀 다르게 회전하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잠깐 자료에서 찾아봤을 때 차량이 회전할 때 내륜과 외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이 동심원이 돼야 되는데 파이 i와 파이 o가 같으면 동심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접선의 위치가 다르니까 원에서 접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심원이 될 수 없고 그러면 파이 i가 파이 o보다 더 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꼭지에 적었던 그 회전축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날카롭게 꺾여지도록 설계돼야 된다는 게 네, 그게 맞는 말씀.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식이 틀린 건가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저도 같은 수직을 이렇게 같은 값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해주신 김선호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3일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파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 탐지, 분할, 스테레오 옵티컬 플로우, 씬 플로우, 추적에 대해서 각각 이용이 장형기 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발표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